자, 또 하나 이상했던 거요. 이것 가지고는 장내에서 그 답변 가지고 막 소란이 일고 너무나 황당했는데, 이런 게 공중파나 무슨 나라 돈 세금 걷어서 운영하는 데서 중계를 안 했으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한 승조원이 조타실에서 들고 나왔던 그 검은 물체에 대한 의혹. 근데 뭐 너무나 안 보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거에 대한 얼토당토하는 답변과 그다음에 이 검은 물체는 과연 무엇에 쓰는 무엇일까, 이런 얘기 좀 한번 잠깐 해보고 싶어요. 누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좀 황당했던 게, 그 무렵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 문제되는 해경은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답변으로 일관을 했죠. 네. 자기가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붙잡고 있었던 물건에 대한 기억도 없고, 사진이나 동영상에 명백히 검은 물건을 들어서 잡고 있었던 그 펜더라고 하는 데다 올려놓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처음엔 다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 자기도 도저히 이게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 하기 어려웠던지 그 검은 물건은 모자다, 자기 모자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몰라도 제 눈에는 모자라고 하기엔 좀 크더라고요. 그냥 그 쓰는 모자가 이게 야구 모자 같은 거거든요. 보통 해경들이 그 선상에서 쓰는 모자가. 그거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커서 그 사람만 머리가 큰 건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또 막상 보니까 그렇게 머리가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분명하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게 이렇게 과연 중요할까 싶긴 한데, 왜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러니까 계속 은닉과 몰리다 하다못해 그런 얼토당토하는 대답을 하니까 도대체 뭐길래 저러나 하는 쓸데없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숨기니까 중요한 거겠죠. 네. 중요하지 않으면 숨길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저희도 그 검은 물체가 뭔지를 모릅니다. 뭐 한간에는 이런저런 추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니까 저희들은 뭐 믿지는 않고요. 그러나 최소한 무엇인지 확인은 해야죠. 그런데 예상 외였어요. 저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거짓 답변을 일관되게 하는지. 사실 그 박상욱 씨가 증언한 내용들은 아마 이번 청문회에서 1등 아니면 2등을 차지할 코미디였죠. 목포 소장이 1등을 할지 박상욱 씨가 1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거야. 저게 뭐가 있구나.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청문회의 특성상 묻고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답변을 거부할 때는 그저 주의 주거나 꾸지람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이없어도 답답하고, 정말 답답해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고, 우리가 시민들이 이랬으니 가족분들께서는 어땠을까 싶고요. 또 하나, 공용무선망 녹취록 조작 의혹. 이거는 뭐 명백한 팩트가 있는 거고, 뭐 중요하게 다뤄져 왔고 앞으로도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중요성이 더 확인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얘기를 좀 해보시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에부터도 이런 의혹은 있었어요. 과연 녹취록이 제대로 작성이 된 것이냐. 근데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이제 이 TRS 공용무선망의 녹취록이 4가지 버전이 있고, 4가지 버전이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해경들에게 불리한 부분은 거의 좀 공통되게 제대로 기재가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9시 27분경에 대부분 승객들이 아직 선내에 있다라고 그 헬기에서 관측한 내용이 이제 아마 TLS 공영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청문회장에서 직접 틀었거든요. 저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녹취록에는 음량 상태가 불량해서 못 적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박 변호사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는데 깨끗하게 들리는, 잘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전파만 됐어도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지금 전혀 모르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그 녹취록에 기반해서 아마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수사와 감사의 결과는 제대로 된 거냐? 부실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해경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녹취록에 자기가 만드는 녹취록이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을 안 했겠는데 거기에 기반해서 수사와 감사가 이뤘다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고.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말 답답한 게 근데 이 TRS 녹취록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다 나던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거 받긴 받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더 답답한 거죠. 네. 박 변호사님 혹시 네. 이 녹취록 조작이 이제 뭐 거의 사실로 드러난 거니까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이제 정말 사실로 확정이 나면 기존의 검찰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왜냐면 검찰이 삼은 증거가 잘못된 건데. 문제는 이제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네, 재심은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권리라고. 예, 가족분들은 피고인이 아니시죠. 그렇죠. 가족은 원고 상태 아닌가요? 가족분들은 피해자시고. 피해자고. 예,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된 사람은 유일하게 김경일밖에 없어요. P123정의 예, 정장.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또는 그것에 기반이 된 수사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23 정장밖에 없는데 정장이 굳이 그걸 할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구속자와 처벌자가 나오고 그 사람이 이건 억울하다, 잘못된 수사다, 또는 부실한 증거에 입각한 내가 너무 많은 죄를 덤터기 썼다. 이 사람이 재심 청구를 하면 받아들일진 몰라도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음성 파일 원본을 받지 않고 녹취록에 의거해서 수사를 했다는 게 저는 음성 파일 원본도 넘겨받았습니다. 넘겨받았는데 저희들이 왜 TRS 녹취록을 중심으로 수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성 파일하고 녹취록이 차이가 분명히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적하고 있는 게 없어서 녹취록에 기반해서 그냥 수사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음성 파일을 확보하고 그 원본에 의거해서 수사해야 되는 건 아주 기본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해서 긴 시간 동안 일관되게 보도를 해온 한겨레 21의 정은주 기자 팀원들이 있는데 이번에 민주언론상 대상 받기도 했죠. 제가 그 정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 점을 통렬히 지적했는데 기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훨씬 더 제한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은 국가공권력으로 명해서 제출받은 거지만 정 기자는 어떻게 했냐면 국회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에 가 있는 것들을 일일이 발품 팔아서 다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4가지 버전을 대보니까 다 다른 거예요. 녹취록 이렇게 글자 형태로 돼 있는 거. 이것을 복사를 했다면 똑같아야 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가감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아주 중요한 대목을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얼마나 초기에 수사를 문제가 있게 했냐면 이것과 소리가 다르면 소리를 일단 위주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박 변호사 말씀대로 문서화된 걸로만 하다 보니까 부실하게 됐는데 한겨레 정은주 기자팀에서는 그걸 밝혀낸 거죠. 4가지 버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지우거나 덜어내지 않겠느냐. 그 누군가를 찾아내는 것. 감추는 게 범인이라며요. 네, 맞습니다. 검사들 사이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아주 잘 그릴 줄도 알고 아주 못 그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 붓을 쥔 사람에 달려있다. 우리는 이 붓일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실 수사가 이루어진 데는 그 붓을 쥔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부실에서 부실 수사.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데 문제는 TR에서 그럼 녹취록 누가 만들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뭐 목포의 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돌아다니길래 녹취록이 돌아다니길래 나도 그냥 하나 복사해달라서 난 그냥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청문회장을 모독하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말이 안 돼요. 이건 당나라도 당나라 군대도 아닌 거죠. 이렇게 당나라에 대한 모독입니다. 공식적인 업무 일지를 그건 다 명확하게 업무 분장이 돼 있는 거예요. 사무 책임자 정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공무원을 가보면 누가 하게 돼 있고 이석 씨나 유고 씨에는 누가 맡고 그런 걸 왜 아무나 이걸 합니까? 더군다나 귀찮은 일인데. 근데 이게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서해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 헬기 구조인원 태우고 헬기가 떠나는 거를 서해 상황시에서 불러들였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알고 있냐 했더니 감사원이 감사할 때 자기가 지적을 받았대요. 그러면 네가 한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했대요. 상황시에 누군가 한 것 같대요. 그럼 상황시에 누가 했는지 확인해 봤냐 그랬더니 확인 안 했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까지 받아놓고도 그러면 화나잖아요. 어떤 자식이 그랬어? 라고 할 텐데 확인 안 해서 누군지 모르겠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빼도 박도 못할 것 같으면 나는 아니고 누군가 했는데 확인 안 해서 모르겠다는 식이에요. TRS 녹취록도 문제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얘기는 하면서 하는 얘기가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을 안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네. 당장 이 사건이 나자마자 아마 당사자들은 그날의 교신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을 거예요. 그죠? 이걸로 감사받고 수사받을 거라는 걸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뭐 며칠 안 돼서 대통령이 뭐 해경을 해체하는 것까지 하더라도 뭘 다 조사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기록이 있는 녹취록이 있는데 사무실에 굴러다니는 거가 있어서 나도 하나 달라고 그랬다라는 대답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공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지경이 됐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점은 지금 성토와 탄식만 할 일이 아니고요. 명확한 하나의 팩트인 거고 앞으로 밝혀져야 할, 조사되어야 할 하나의. 그러니까 이번에 청문회에 나와서 누군가 내 아랫사람이 한 것 같은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던 사람들. 네. TRS 녹취록 작성자, 그다음에 그 기자회견에 관련됐다고 생각되는 그 문건, 대외 문건 작성자, 네. 그다음에 헬기 돌렸던 이 상황실 책임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밑에 누군가 했을 거예요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은 다 추가 조사를 해서 밝혀내죠. 과연 진짜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예. 그러니까 모르겠. 감사원도 지시를 했으면 지시가 이행됐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안 한 거 아니에요? 감사원은 통상 업무가 조사는 하고 해당 기관의 조사 결과만 이첩하고 알아서 하라고 결과 이행만 하라고 합니다. 되게 아시겠지만. 근데 문제는 하여간 그것조차도 청와대에 대해서는 안 한 거죠. 물론이죠. 아니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주택 관련해 가지고 취재를 하는데 네. 국토교통부에서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제 고치지를 않아서 왜 안 고쳤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감사원에서 고치라는 또 얘기가 없어서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서로 핑퐁 치기 위한 네. 것이지 감사원이 꼭 지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지적 끝까지 할 수도 있는. 사후 확인까지 그리고 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 조치를 보고받을 의무도 있긴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공영무선망 녹취록 조작 의혹. 이것은 명확히 뭐가 드러나 있고 중요한 지점이 숨어 있는 비밀의 계곡이고 아까 그 검은 물체는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시종 일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환상식적으로 댈 수 있을까? 하도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킨 사례 같고요. 자, 퇴선명령 방송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몇 분의 답변과 발언 도중에서 나왔는데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123정 김경일 정장이 수차례 퇴선명령 방송을 했다고 기자회견까지 열었고 허위였죠. 네. 목포서장이 지시한 걸로 밝혀졌죠. 그러면 일개 해경의 목포서장이 뭐 묵묵하게 일하시는 해경분들에게 미안합니다. 일개라고 해서. 그런데 전체 해경청장의 그 계급 하이어라키로 보면 목포서장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그 중요한 사안을 허위로 기자회견한 것을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청문회에서 그 김경일 경장은 목포 서장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그 다음날 김석균 해경청장이 본인이 지시했다고 얘기를 했죠. 해경청장인 내가. 해경청장이 내가 기자회견을 하고 최상급자인 내가 지시를 했는데 그 다음 얘기는 그러나 무슨 기자회견인지는 몰랐다. 내용은 몰랐다. 이렇게 답을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게요. 공무원이 일을 할 때 무슨 건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걸 모르면서 허락을 하거나 지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허위로 기자회견을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 아니 세상에 허위로 기자회견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은밀한 거라면 비공개적으로 단 둘만이 알 수 있게 그건 지령이겠죠. 지령. 그렇다고 보면은 목포서장인지 김석균 해경청장인지 정말 해경청장이었다면 무슨 의도가 있었던 사전 기획 의도는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네가 혼자 다 뒤집어 써라 말하자면. 예, 뭐 그런 게 있겠죠. 일단 해경이 탈출 명령, 네. 퇴선 지시를 안 한 것 자체가
나중에 매우 큰 문제가 되겠다라는 것을 물론 예견을 했을 거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라도 하여튼 짜 맞춰 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그 일지도 다 고쳤죠. 네. 예. 네. 뭐 그게 다 이제 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만. 뭐 그런 게 크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는 마침 그날이 그 해경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던 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침 그날 해경이 그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검찰의 그 해경 압수수색 소식이 다 묻히고 굉장히 그 기자회견 내용으로 도배가 됐었죠. 그리고 실제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네. 국정조사 때는 123 정장이 기자회견 한 내용을 사실로 그때는 알았으니까요. 예. 그걸 전제로 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국정조사도 사실은 그 기자회견 때문에 무사히 뭐 해경 입장에서는 무사히 치를 수가 있었던 거죠. 나중에 갔더니 이제 허위라고 밝혀진 건데 네. 만약에 그 기자회견이 없었고 그래서 애초부터 그게 허위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면 해경에 대한 수사도 훨씬 더 속도가 빨랐을 거고 국정조사도 훨씬 더 날카롭게 이루어졌을 예. 거죠. 예. 제가 그 사실 그 인터뷰와 관련된 문건을 직접 보지 못해가지고 오늘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문건을 보신 분이 있으면 문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꼼꼼하게 보지 못해가지고 그 인터뷰를 지시해 기자회견이요? 아니면 누구 인터뷰? 123 정장 인터뷰를 하는데 뒷받침이 됐던 123 정장이 만들지 않았던 문건. 네, 소재가 지금 그 청주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입수한 문건, 압수됐던 문건이고요. 그 문건에 보면은 뭐 저도 문건 자체를 꼼꼼하게 보지 못했지만 이런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하라 이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있었다는 건 당연히 이제 123 정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그거에 대해서 모의했다는 걸 네. 의미하는 거라서 매우 중요한 거다. 그리고 하여간 경찰들은 일관되게 123 정장의 발언을 진실로 믿고 있었고 나중에 허위라는 게 밝혀졌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사실 조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123 정장이 허위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퇴선 명령은 있었다라고 믿으면서 국정조사까지 했는데 예. 해경은 그러면 123 정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걸 그 인터뷰한 전 또는 후에 알고 있었냐는 거죠. 그러면 지시까지 할 정도면 이거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정보를 123 정장에게 말하라고 독촉한 것이고 그러면 경찰청장이 123 정장의 입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정보 그 자체가 있을 것인데 그 당시에 해경청장은 어떤 정보를 진실이라고 알고 있었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9시 30분부터 9시 58분 사이에 중요한 28분 동안 해경은 그 안에 승객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선 명령을 했다는 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유일하게 세월호에 출동해서 인접해서 진입까지는 안 했지만 배를 이렇게 맞대고 선원을 끌어내린 게 해경 P123정의 김경일 정장 그 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안에 승객이 있는 줄 몰랐다는 사람이 어떻게 퇴선 명령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그렇게는 그러니까 진술이 엇갈리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 엇갈리는 진술을 그 당시에 알고 있었냐 하는 문제가 네. 진실을 파헤치는 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한 가지 아마 이거 여쭤보면은 유경근 위원장께서 가장 하실 말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이번에 다 현장에 계셨죠, 세 분은. 서화숙 씨는 아마 텔레비전이나 중계 화면으로 보셨을 것 같고 청문회란 어차피 굉장히 제한적인 뭐 수사나 조사가 아니면 물론이고 저쪽이 마음 먹고 작당을 하고 꾸미고 모의를 하고 와서 거짓을 말하거나 또는 처벌이 두려워서 위증을 할 망정 현장에서는 거짓을 말하거나 강제하거나 제한할 수단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 기법도 좀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모든 청문회가 다 그렇긴 하지만 독심술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특조위의 위원님들 한번 뵐 기회가 생기면 사실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몇 개 좀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느낀 게 뭐냐면 주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셨던 게 증인들이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책임이 뭐 큰 건 결정적인 건 아닌데 그 질문에도 약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좀 불만이 뭐였냐면 이러한 게 사실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기억합니다. 아니면 기억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yes or no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론 이 결정적인 건 아닌데 이걸 왜 자꾸 기억하십니까? 라고 그럼 기억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610일이 지났어도 세월호 참사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은 우리 피해자가 겪은 것만큼 충격적인 상황이었고요. 이거는 잊을래 잊을 수 없는 일들이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그 참사 이후에 600일 동안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해경들이 얼마나 많은 수사와 조사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감사원 조사를 받았고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국정조사에 가서 증언을 했었고 이 일로 이 세월호 이 문제 때문에 지난 600일 동안 그 사람들은 항상 여기 불려다니면서 인터뷰도 해야 되고 기자도 쫓아오고 이러면서 잊을래 잊을 수 없을 만큼 그 상황을 되뇌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전 진술과 달라지면 반드시 추궁을 받았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억 안 한다고.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기억을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신이 없으면 뭐 사실 확인을 한다고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자신이 있으면 이런 사실이 있지요? 라고 물어봐야죠. 또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걸 물어봐야지. 심지어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어저께는 이런 사실을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장관한테 이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를 물론 밑에서 안 한 것도 잘못이지만 보고를 안 했다고 그래서 그 장관의 책임이 없어지냔 말이에요. 보고를 아무리 안 했다고 그래도 자기가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보고 안 했으니까 난 몰라. 그럼 책임이 없어. 라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그것을 용인하고 넘어가는 이런 질문이나 그런 태도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차 추궁하면서 사실 여부를 그 사람의 발언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 그 기법들은 조금 없으시죠. 단연간 인터뷰와 취재를 해오셨는데 단연이 아니고 수십 년간 서화숙 씨는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말 해경청장이 통화했다. 그 얘기했을 때 저는 분명히 저차 했는데 그럼 왜 당신은 그걸 안 했느냐. 지시 이행을 안 해.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추궁하고 물고 들어지면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어느 순간 그냥 자기도 모르게 푹 진실이 나와버립니다. 이번에도 청문회 여기서도 나온 게 그 500명, 사실은 잠수사 8명만 있는데 500명이 했다고 그래 놓고는 지금 뭐 사실은 뭐 잠수사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 직접 바닷속에 뛰어든 게 아니라 그냥 투입된 인력이었다 그러면서 뭐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는 명백히 내가 거짓말을 만들면 계속 걸려들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말을 하게끔 이제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추궁을 하다가 드러난 게 인정을 한 게 하나 있죠. 그거는 피일리 손정 정장이 이 기자회견을 누가 지시했느냐, 누가 하라고 그랬느냐 했을 때 처음에는 기억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몇 차례 하다가 계속 그 이해종 위원이 이제 계속 질문하다 하니까 결국에는 뭐 확신하긴 모르겠지만 이 목포 서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또 재차 물어봤죠. 그것은 이제 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거든요. 그쪽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늘 국회 청문회를 보잖아요. 요즘 국회 청문회 피로감도 있습니다. 뭐 하다 보면 얼기설기 끝나고 세월호 국정조사도 하다 말았죠. 근데 이번 청문회에서 가족들이든 다른 방청객이든 조금 달리 느꼈던 것은 국회 청문회라는 건 시간이 굉장히 제약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분 하고 뭐 자기 시간 지나면 마이크 꺼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 청문회는 사실 질문자에게 시간이 물론 제한은 있었지만 국회와 비교하면 거의 제한이 없을 정도의 아주 긴 시간이 주어져서 사실은 질의를 열심히 준비한 사람하고 질의를 좀 건성으로 준비했거나 저희가 보기에는 생각 없이 나온 사람하고는 질문의 강도, 질뿐만 아니라 질문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여서 그런 점에서 이번 특조위 청문회가 사실 국회
국회 밖에서 하는 청문회는 최초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국회에서 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이 청문회가 또 어떻게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가능성을 열어준 그런 청문회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훈련한 특조위원들이 이제 좀 더 갈고 닦으셔가지고 그러겠죠. 두 번째 청문회를 하면 국회 청문회가 보여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저희는 좀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하지 않았다는 그런 점에서 국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장소로서는 국회가 역시 좋았던 거 물론 아닐까요? 이제 특조위는 국회에서 하기를 원했는데, 네. 아니 우리가 국회가 독점하고 있는 청문회 권한도 뺏겼는데 네. 니들한테 장소를 빌려줄 수는 없다. 그건 정말 국회가 편협한 거고. 장소를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국회에서 했어야지 국회 방송이니 뭐니 이걸 할 수 있는데. 그럼요. 방송 시설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가지고 공무원을 임용하고 대통령한테 2억 원 가까이 연봉을 주는 이유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렇죠. 아주 현명한 정부를 구성해달라고 대통령을 뽑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잃게 한 정말 판단착오인지 뭐 아니면 고의인지 그런 여부는 뭐 저는 그렇게 안 했다고 주장하지만 뭐 못했다고 계속 그들은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무능했던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무능했느냐를 이거를 지금 밝히는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에 그 KTV라고 정책 방송이 있습니다. 네. 그 뭐 24시간 계속 틀어놓는데 요즘 굉장히 한가한 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왜 생중계를 안 합니까? 예, 제가 사회자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서화석 언론인님. 네. 예, 뭐. 왜 국회 밖에서 뭐 명동 YWCA 네. 회관에서 했느냐? 장소도 우선 두 가지가 있겠죠. 세월호 특조위가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행정부 기구입니다. 네. 위원장은 장관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볼 때는 너희는 우리가 아닌 행정부 소관이잖아. 그래서 국회 시설을 우리가 꼭 해줘야겠니라는 굉장히 소인배 같은 것을 일단 하나 지적은 하고 싶고요. 그것을 해결해 주라고 있는 게 국민의 대표인 여야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작년과 같은 열정과 유민 아빠가 쓰러지기 직전에 우 달려가서 동조 단식 농성을 할 때의 열정, 그거라면 당연히 국회 시설을 이용해서 열리게라도 도와줬어야죠. 제1야당, 정의당 이런 데들이. 그런데 지금 국회가 뭐 하고 있었나요? 그 바로 전날 안철수 의원 탈당하고 선거구 획정 못 해가지고 자기 코들이 석자고 그러니까 세월호 특위는 솔직히 말하면 신경도 안 썼던 거죠. 그러니까 국회 시설을 이용해서 국회 TV로 하여금 중계하고 문화관광 뭐 미술 뭐더라 이름이 복잡해. 정책방송이요? KTV? 아니 그 뭐 미방인지 뭔가에서는 KBS 같은 데다가 공문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중계를 하시라. 응? 그걸 왜 세월호 특조위가 가서 구걸하듯이 이렇게 합니까? 뽑아넣으라고 했는데 직무방기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 소인배, 여야 특히 야당 의원들이 제 할 일 안 하고 자기들 정신 팔려서 그만 국회 밖에 저기 나가서 했는데 지금 우리 이태호 처장 말씀은 그래서 얻은 소득도 있다는 거고 어쨌거나 어디서 한 것보다 아니요 장소 때문에 얻은 소득이 아니라 네. 시간 제약이 없이 하는 청문회 시스템 자체가 달랐다. 룰이 달랐다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국회 같은 좋은 시설에서 정말로 달라진 방식으로 청문회를 했다면 기존 국회의원이 하는 청문회보다 훨씬 더 비교됐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청문회가 국회가 욕먹을 건 아니고 행정부가 우선 먼저 잘못한 것이죠. 근데 이 청문회 지금 요 얘기에 관련을 해서 좀 이렇게 보셨던 우리 시민분들, 국민분들한테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다음 청문회는 좀 더 나아질 거예요 아마. 기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이 되겠죠. 장소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사실 마이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듣는데 굉장히 피곤함을 느낄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용을 잘 채워왔는데, 그러나 이제 놓치면 안 될 부분은 여전히 청문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조사 방법. 예, 조사 방법 가운데 가장 유효하고 또는 관심을 모을 수도 있고
또 그 증인 내지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압박을 할 수 있는 아주 뭐 그런 힘들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가 볼 땐 조사 수단이다. 이건 수사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청문회를 지켜보시면서 실망감을 많이 표현하세요. 또 여전히 모르쇠고 그냥 책임 회피하고 아이 똑같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청문회는 재판정이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수사 그 방도 아니고요. 결국 그게 한계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모르쇠를 하고 책임 회피를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무슨 질문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고 무슨 질문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겠다고 하는지를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거 자체가 저는 성과라고 보거든요. 네. 야, 저 사람들이 모른다. 보면 알거든요.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정말 기억을 못해서 답변 못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건 보면 알거든요. 아, 유위원장은 네. 구분이 되든가요? 아니, 그건 보통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거의 대부분 그런 답변을 통해서 아, 저 뒤에 뭐가 있구나 아니면 무슨 의도로 모른다고 하는 거구나. 이번에 재밌는 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다들 모릅니다. 기억 안 납니다. 저 사람 책임입니다. 하고 막 소극적으로 다 하고 막 변명만 하다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질문이 하나 있죠. 뭐였죠? 이 증인들이. 그것은 아까 나왔던 청와대와 관련된 질문. 청와대에 대한 보고 여기 나왔을 때 해경청장 김석균 전 청장은 몸을 앞으로 빼면서 나이가 가까이 대고 목소리를 높여서 대답을 했습니다. 구조활동에 전혀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아, 기억나요? 예, 그죠? 항상 이렇게 붙이고 소극적으로 대답하고 기억 안 난다고 회피하던 사람들이 청와대에 관련된 질문만 나오니까 몸을 앞으로 내밀고 목소리 높여서 눈에 힘을 주면서 이런 태도를 보면 사람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무엇 때문인지. 그런 측면에서 좀 다음 청문회도 좀 집중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좀 흡족한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좀 짧게 좀. 네. 아니 길게 말씀하셔도 돼요. 워터게이트 사건 때도 청문회가 있었고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그 긴 기간 동안 진행되는 동안 거의 생중계가 다 이루어졌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청문회를 가리켜서 학교였다. 미국 사람들에 대한 학교였다. 민주주의가 뭐고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것,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배울 수 있는 학교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그 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새롭게 깨달은 바가 또 제도적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게 사실 그 워터게이트 당시에 그 닉슨 대통령을 일컬었던 말이었거든요. 네. 그 대통령에 대한 그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여러 시스템들이 만들어졌죠, 미국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서하숙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청문회라는 게 이제 이 세월호 문제도 하나의 굉장한 정책적 문제인데다가 청문회라는 게 단순히 조사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중요한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치적으로 따지지 말고 좀 중계도 좀 하고 언론들도 보도도 좀 하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정치적인 거다. 그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다. 더 나아가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워터게이트 나왔으니까 저도 좀 첨부하고 싶은데요. 닉슨 대통령이 보통 그 정적을 도청한 행위 때문에 탄핵이 되고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은폐를 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거든요. 예, 탄핵 사유가 그거였죠. 예. 사실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이유도 청문회에서 조사도 하지만 청문회에서 은폐하거나 위증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그냥 위원회나 회의에서 불러서 의견을 듣는 것과 청문회가 구분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시작할 때 해수부 문건도 얘기했지만 해수부 문건이라는 게 결국은 대통령과 관련된 범위를 대통령이 뭘 했는지 거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숨겨라. 조사 못하게 해라. 조사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해라 라고 하는 지침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행동 지침을 누가 내렸는지는 지금 세월호 사건만큼이나 중하게 조사돼야 된다. 적어도 워터게이트의 사례를 본다면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뭐 했느냐가 여론화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청와대가 뭐 했는지도 중요하고 거기서 청와대가 움직였다면 7시만큼이나 중요한 죄로 처벌돼야 된다는 것이고 닉슨이 했던 두 가지 실패를 전철을 다 되밟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그 해수부 문건을 보면은 이건 해수부에 있는 직원이 쓸 수 없는 글이거든요. 예. 그거는 분명히 청와대가 관여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9.11 청문회를 흔히 거론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의회 청문회를 진행했고 당시 부시 대통령, 뭐 칼라이스 안보보좌관 등등등 합참의장, 국방장관 다 불러서 했는데 처음에 우리는 약간 이상하게 생각한 점도 있었어요. 세월호는 기본적으로는 사고에서 시작한 건 맞죠. 침몰 사고라는 살려내지 못해서 대참사, 그다음에 정치적 사건으로 됐고 거기에는 프레임도 작용을 했지만 9.11 테러라는 거는 자기 몸을 던질 각오를 하고 마치 가미카제 식으로 비행기를 납치해서 이렇게 꽝 박은 거 아닙니까? 준 전쟁 행위인데 왜 저걸 갖고 청문회를 하지? 뭘 따지겠다는 건지 처음엔 좀 이상했잖아요. 범인은 정해져 있고 다 대부분 죽었고 그랬는데 많은 걸 밝혔지 않습니까? 글 쓰시고 항상 독자나 청자들에게 경종을 주고 계시는 서화숙 언론인 입장에서 근데 앞에 늘 수식어가 왜 그렇게 많은 겁니까? 저 뭐 그렇게 대단한 기자가 아니니까 그냥 평범하게 얘기해요. 그 9.11 미국 의회 청문회와 네. 지금 우리 세월호 청문회 지금 우리가 비견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글쎄요, 꼭 그거와 비교하기에는 한국의 그 의회의 수준이 워낙 이제 낮을 뿐 아니라 예. 정치 수준이 사실 저희가 그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 안에서 1988년에 있었던 그 50 청문회, 50 비리 청문회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네. 그때도 다 뭐 기억나지 않는다. 정주영 씨도 그러고 뭐 전두환 씨도 그러고 다 기억나지 않는다. 근데 그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추궁에 들어가면서 그 굉장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그 비루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공분하면서 이제 또 다른 사실들이 밝혀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그 사회 분위기와 정치적 그 성장 수준 정도인데 네. 사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1988년보다도 저는 퇴보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겨레 신문의 박용현 기자가 그 칼럼으로 써서 굉장히 이제 유명해진 사건을 세월호에 많이들 저도 이제 많이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흑인 청년이 백인 그 양아치 길거리 양아치들한테 구타당해서 죽죠. 근데 경찰이 이거를 갖다가 인종차별적으로 그냥 은폐해 버립니다. 그랬는데 그 사건이 나중에 뒤집혀져 가지고 진상을 밝혀 가지고 경찰의 책임 소재까지 은폐하려던 경찰의 책임 소재까지 다 물기에 이게 17년이 걸렸나 그렇다 그래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93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게 존 메이저 보수당 정부 때 터진 사건입니다. 그러고는 사건이 뒤덮었는데 97년 3월에 경찰이 다시 자체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그 정치적인 분위기가 바뀌어가가지고 97년 5월인가요?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치적으로 시민들의 분위기, 성숙도가 달라지니까 경찰이 자체 조사에 들어갔고 결국에는 97년 12월에 수사에 중대한 과오가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진상조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노동당 정부에서 진상조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이미 다 재판이 끝난 것까지 다시 뒤집어가지고 인권 침해에는 그런 게 없다. 진상을 정확히 밝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게까지 책임 소재를 끝까지 묻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천안함 사건이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왜 구조 못했느냐. 천안함 사건. 계속 에어포켓만 얘기하면서 시간 끌다가 나중엔 결국엔 아무도 못 구했고. 이번에도 제가 그 4월 16일자에 칼럼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격주로 칼럼을 쓰는데. 당일날? 네, 당일날 칼럼을 쓰고 있는데 제가 6시 반 마감하는 칼럼에 이제 구조하지 못했다로 이미 결론을 내려서 나갔더니 예. 저희 편집국장이 왜 지금 에어포켓도 있고 다 살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너무 위험한 결론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안함 때를 이게 똑같다. 재판이다.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게 계속 변명이지 절대로 그 말을 듣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다 진실로 드러났잖아요. 지금
현재 세월호에 대해서 밝혀지는 거는 사실 작년 부분에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뿐이지 전체 얼개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천안함 때 왜 그렇게 됐느냐만 정확히 밝혔으면 정부가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안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천안함 때문에 통영함을 만들었잖아요. 예. 구조함을 만들어 놓고는 1,590억을 썼나요? 그래 놓고 이번에 투입한다 그래 놓고 제대로 투입도 안 되고 결국엔 그게 깡통 고철배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예. 이것 그나마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진상 규명해라 하니까 통영함이 깡통배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마어마한 그 국방 비리 관련 사슬. 비리 막 방산 비리가 막 다 쏟아져 나왔죠. 우리가 이런 그 구린내 나는 부분들을 다 털어야지 제대로 된 정부가 되고 똑바로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못 합니다. 어느 나라나 영국 같은 우리보다는 의회 정치가 엄청 발전한 나라도 정당이 바뀌면서야 이 각성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 정치 구도에서는 진상이 과연 밝혀질 것인가 그런 회의가 참 많이 듭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명백하게 진상이 규명되겠느냐? 예, 진상 규명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규명된 진상에 입각해서 처벌이 예. 이루어지는 것이고 처벌까지 가지도 못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최종적으로 가족들이 지금 수미일관하게 원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기까지는 요원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미국 9.11 조사위원회가 뭐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시사점이 많은데 예. 딱 말씀하신 대로 사실 테러를 당한 건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대통령을 불러다가 조사를 한 거거든요. 왜 사전에 정보 실패했냐. 예. 너 혹시 CIA가 그 정보 실패를 했는데 보니까 CIA가 예전에 알카에다도 도운 것도 같기도 하고 뭐 대통령 일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소문도 있고 하니 우리가 왜 정보 실패했는지 알아봅시다라고 해서 초당파적으로 꾸렸거든요. 그래서 전직 현직 대통령을 불러냈는데 물론 비공개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후쿠시마 에서 원전 사고 다음에 정부, 국회, 민간처럼 3차례나 조사위원회를 했고 여기도 청문회 해가지고 간 나우토 총리 불러냈거든요. 예. 예. 그것도 하여간 그 원전 사고 수습해야 되는 그 와중에도 결국 불러내서 조사를 한 건데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그 세월호 문제도 빨리 조사를 해야 되는데 9.11위원회의 맹점으로 되는 게 그겁니다. 너무 늦게 해가지고 2년이나 지난 다음에 그랬죠. 청문했다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할 것을 많이 못했다는 건데 지금 세월호가 2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620일 만에 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차 청문회도 기억 안 납니다. 왜?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런 변명을 늘어놓을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시간이라는 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유경근 집행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사흘간 쭉 보시면서 가족들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평가도 해주셨고 이 점은 좀 아쉽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속 시원히 뭐 사실 뚫리지 않은 점은 있잖아요. 그럼요. 뭐 예. 모르쇠로 작정하고 모르쇠로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서 뭐 윽박지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번 청문회에서 꼭 다루어줬으면 좀 비중을 두어서 여러 사람이 팀 플레이를 해서라도 이 점은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이슈화 시켰으면 근데 좀 덜 그랬다 그렇게 아쉬운 분야나 질문이 있습니까? 사실 이번 청문회에서 다룬 주제는 매우 협소하죠. 그렇죠. 그러나 처음에 물론 정해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뭐 이 외에도 선체 인양과 관련된 문제도 사실은 물어볼 게 상당히 많고요. 이제 마지막 날이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 뭐 정보 공개 이런 문제가 가지고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참사 이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저희 가족들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 이것이 이 중에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핵심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특히 이제 그 상황 파악 안 하고 퇴선 명령 안 하면서 구조 안 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었었는데 저희 가족들은
이번 청문회 보면서 나왔던 얘기들을 사실 99%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 답답하겠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이 청문회의 의미가 뭐냐 봤을 때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청문회에서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때 뭐 해야 되는데 안 했지. 뭘 잘못했지. 인정해. 못해. 이걸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물론 분위기상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게 맞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지만 저희가 정말로 하고 싶은 청문회 또는 진상조사는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한 게 맞는데 왜 그걸 안 했어? 까지 들어가고 싶은 거죠. 이것이 저희는 참사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은 어떻게 보면 참사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드러난 현상이에요. 드러난 현상이고 그 드러난 현상에 따라서 304명이 희생이 됐다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런 현상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직 어느 누구도 설명할 엄두도 못 내고 있고 또 거기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매우 그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몰아세우고 있고 마치 신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주면 아주 좋은 신부, 성직자로 포장을 해주지만 그 사람에게 네가 왜 가난한지 한번 살펴보자 얘기 꺼내는 순간 빨갱이라고 사회가 몰아붙이듯이 드러난 현상에 따라서 처벌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왜 이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지 그런 짓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저희들은 다음 청문회 또는 뭐 특검 또는 이후에 계속될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까지 좀 파고 들어가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잠깐 보충 질문하고 바로 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가족, 유가족이란 말 쓰기 좀 싫은데 세월호 가족분들은 자 결국에는 납득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승객들이, 우리 가족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좋아. 누가 책임을 다 하지 못했고 그건 다 그러겠는데 어쨌거나 이러이러해서 그 다음 일이 생겼고 그 결과로 뭐가 됐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자, 그럼 어쩔 수 없는 점이 있다. 납득을 해야 그 다음 행위가 가능한 거. 그렇죠. 수긍 납득. 예. 근데 청문회건 수사건 특검이건 납득이 안 되면 계속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너무 먼 얘기를 미리 꺼낸 겁니까?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처음부터 항상 이미 답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받죠. 네. 도대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납득을 할 거냐? 응? 도대체 뭘 갖다 안겨줘야 너희들이 납득을 할 거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고 수없이 많이 질문을 받았었죠. 그 답은 저희가 이미 한참 반복해서 드렸는데 네.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어떤 결론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와서 누가 뒤에서 뭘 지시를 했고 무슨 의도가 있었고 원래 뭘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됐고 이거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요.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통해서 성역 없는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는 과정을 보장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 여기 와서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반발하고 납득 못하는 이유는 그런 과정을 단 한 번도 보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를 원했던 이유가 여기서 대통령을 데려다 조사를 시켜라고 요구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다 다른 거 없어요. 이 특별법과 특별조사기구를 통해서 어느 누가 보도를 해도 정말 제대로 조사했구나. 결론이 뭐가 됐든 네. 이건 누가 더 이상 어떻게 더 조사를 하겠어 라는 것을 보장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결론은 누가 납득을 못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납득할 수 있고 그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무슨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납득 여부가 그때 정해지는 게 아니고 과정의 투명성과 수긍성만 확보가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납득하겠다. 그럼요. 예. 근데 이런 문답이 저는 굉장히 옆에서 듣기에 불편한 게 자칫 뭐 그런 의도가 이강윤 진행자에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이게 마치 세월호 유족의 문제인 것처럼 자칫 이렇게 협소해질 그건 절대로 그래서는 이건 정말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네. 잘 하고 있느냐를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한 문제인 겁니다. 사실 제가 뭐 특강 다니면서 수없이 강조하지만 이 비극을 당한 유족들에게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날 확률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안 당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족들은 자기의 비극을 딛고 대한민국 사회가 더 잘 되게, 올바르게, 제대로 된 정치가, 제대로 된 사회가 되도록 이거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유족들이 납득해야 되고 유족들이 이해해야 되고 사실 유족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느냐를 묻는 거라면 예스지만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고요. 자꾸 유족들의 문제로 협소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쪽에 정부 쪽의 프레임이죠. 당연히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근데 이거는 조금 말씀드려야 될게요. 유가족들이 많은 정보와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유가족들이 정보를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유가족들이 납득을 할 수 있으면 국민들이 전 납득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장 납득하기 어렵고 가장 설득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유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협소하게 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와 과정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만 국민들도 전 납득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가족과 그리고 국민이 아까 기본적으로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가족이 똑같은 참사를 또 겪을 확률이 거의 없죠.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 가족 중에는 마우나 리조트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같이 겪은 엄마가 있습니다. 무슨 참? 마우나 리조트 있죠? 대학생들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거기서 자식을 잃고 세월호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인 무능함, 그냥 방만함,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왜 그렇게 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알지 못하면 뭐 겉으로 허수의 소득이 아무리 올라가고 다 의미가 없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세월호는 적폐 때문에 침몰했고 구해내지 못했다고들 사고 직후에 대통령부터 언급했고 그게 한동안의 풍조처럼 당연한 것처럼 됐는데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거쳐서 이번 청문회 그리고 오늘 이렇게 네 분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바로 그 적폐 때문에 진상규명에 장애를 입고 있거나 아직은 뭐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힘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외부 세력 게임론 우리 아까 문건 얘기했을 때 외부 세력이 특조위원들이랑 결탁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몰아간다. 그 외부 세력이 사실은 거기서 거론하는 게 가족하고 국민들이거든요. 이게 외부 세력론이라는 거에 대해 지금 교주경 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셈인데 예를 들어서 그 분쟁 후 정의에 관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분쟁이라는 것은 그냥 둘이 싸워서가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낸 폭력이라든가 무장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대형 인도적 참사 이후에 정의를 어떻게 세울 건가 하는 문제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피해자 중심, 그다음에 두 번째 진실에 관한 권리거든요. 근데 진실에 관한 권리라는 게 그냥 진실을 알 권리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권리에 보면 진실이 안 알려질 경우에 진실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함께 연대할 권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진실을 알려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해서 연대할 권리. 가족들로 말하면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하고 조사가 방해되면 나가서 데모도 하고 그거에 은폐하거나 방해하는 권력에 따른 권력에 대해서 정치투쟁도 할 수 있는 권리가 피해자의 권리인 거고 그게 국민의 권리인 거죠. 근데 지금 특히 뭐 일부 언론이라든가 그 여당 의원이라든가 이러면 가족들은 상처 입고 피해 당했으니까 보상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여간 검찰이 수사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정치행위야 라는 식으로 구분하는 거죠. 이것은 권리고 그 밖의 것은 가외의 활동인 것처럼 뭔가 불순한 것처럼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아까 과정이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실을 향해서 연대할 권리가 가족에게 있다. 그래서 이 청문회와 그 끝까지 진실을 위해서 연대해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연대를 불순한 유족이라고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던데. 그리고 이게 사실 유족들의 문제와 이렇게 국민의 문제를 이렇게 자꾸 분리를 하려는 프레임을 만드는데 네. 이게 국가의 문제라고 먼저 인정한 게 청와대입니다. 대통령이죠. 그럼요. 예, 예. 자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서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말을 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외부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에 다 국민이 다 내부 세력이죠. 아 여기는 두 국민 정책을 쓰기 때문에 외부 세력과 내부 국민이 있습니다. 아, 네. 자,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여 분 지나면 딱 2시간이 됩니다. 짧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몇 가지 망외의 소득이 있었죠. 막 추궁 끝에 얻어낸 것도 있었고 요지부동 일관되게 뭘 감추려고 하는 것 그게 이상한 거다라는 것도 있는데 새롭게 밝혀진 것이건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이건 간에 다음번 청문회 때 그리고 청문회가 아닌 뭐 강제권을 가진 수사나 조사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꼭 불러야겠다. 요번에 나왔던 증인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 꼭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시더라도 대충 좀 윤곽이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어느 그룹이나 어느 무덕이라거나 자유롭게 말씀하시죠. 그때서부터 하시죠. 저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특조위 여당 의원들이 벌인 작태, 네. 그리고 그것을 사주한 문건 때문에라도 이런 꼭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청문회가 가족들이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한 프로세스가 성역 없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특조위가 보여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실없는 얘기를 하고 가건 모르쇠로 일관하고 가건 간에 대통령을 나오라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네. 뭐 저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저도 좋겠어요. 네. 그거는 이제 특조위의 역할이 아니라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고 책임지는 사람이죠.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도 제기됐고 또 여러 가지 또 이후에 그 의혹을 은폐하려는 시도들도 보였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바로잡을 역할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또 나와서 그래 우리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참사를 겪었다면 국민들 중에 누구라도 진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길 원한다면 대통령도 당연히 그걸 응하는 나라다 이 나라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법에? 괜히 그런 거 준용해가지고 그 근거 없이 못 나가겠다. 행위로 인해 형사소추를 받지 근데 이거는 조사지 않습니까? 조사니까? 네, 수사가 아닙니다. 아니니까 네. 그렇게 네, 조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요 질문에 대해서 네, 뭐 앞에 뭐 다들 말씀 잘 해주셔서 뭐 당연히 성역 없이 조사 다 이루어져야 되고요. 저는 특히 굉장히 이 커다란 그림이 잘 안 그려질 때는 네. 아주 작은 것에서 틀리는 것들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그 균열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검찰 수사는 음성 과연 파일에 의거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검찰 그 수사의 핵심 지휘부 뭐 이런 식으로 이번 그 청문회에서 드러난 다 균열이 일으키고 있는 그리고 네. 정부의 공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내서 아주 작은 데서부터 하나씩 다시 추궁해 들어가는 작업들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원이 나와야죠. 국정원. 예. 국정원. 흔히 말하는 세월호 국정원 소유설 때문입니까? 예, 뭐 그것도 있고요. 네. 이미 얼마 전에 나온 인터뷰 기사에서 강혜성 선원 유일하게 그 사법 처리 받지 않은 선원이 이제 강혜성이신데요. 네. 그 사람이 한 인터뷰 내용에서도 국정원의 소유도 아니다라고까지 표현은 안 하지만 네네. 분명히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왔다 갔고 관리를 했고 뭔가를 한 것 때문에 증언을 했는데 물론 이런 대형 선박이 유사시에 국가에 동원하기 위해서 관리한다
뭐 이런 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들을 많이 받고 있고, 그것은 마치 이 청와대도 성역 없는 조사의 대상이 돼야 하는 것처럼 아무리 정보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보기관은 그 내부 국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지 않는 한 이거는 아마 존재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기관 중에 하나가 국정원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국정원은 나와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조금 더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CN235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국정원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배는 국가위기관리실에 동원하는 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게 침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기관 고장이나 조타 미숙인지 테러에 의한 것인지 아마 전 안보기구가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초기부터 모니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 날 당일 그 해역 인근에서 쌍용 작전이라는 한미 해군 훈련이 있었어요. 예. 쌍용 작전이 동해로 올라가고 서해로 올라가서 두 룡이 북쪽으로 올라간다 해서 쌍용 작전이거든요. 지금 이거에 대해 청문회가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도. 그래서 해군이 꼭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정원까지 포함해서 국가안보실은 자기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네. 이 배의 성격 때문이라도 국가안보실은 이걸 모니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국가안보실장은 반드시 나와서 당일날 뭐 했는지. 위기 상황에는 국가가 징발하는 그 대상인 배이니까. 예. 아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뭐 너무나 예상하고 계시다시피 의회의 소득과 이런 것 거두었지만 다음번 청문회는 이거보다 좀 더 한 발 나가야겠으니까 이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거 해보자, 그냥 개선점이라고 묶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청문회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렇다고 만족스럽다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지 알겠네요.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말의 결정적인 이유는 누구나 예상하시겠지만 수사권이 없는 특별조사위원회이기 때문이죠. 조사 권한, 아무리 강력해도 청문회는 조사 권한밖에 안 되거든요. 네. 토끼가 아무리 세도 호랑이 못 이기듯이 예. 수사권이 없는 청문회, 또 특별조사위원회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게 분명하고요. 따라서 저희가 작년 여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 왜인지 그 이유를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바라기는 이번 특별조사위원회, 또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참사의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기를 원하지만, 만일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은 두 번째 특별법, 세 번째 특별법, 또 특조위 또 만들어가면서 할 거거든요. 그때에는 이번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좀 거울 삼아서 그때는 반드시 수사권 따내야죠. 예,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 또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다음 횟수 관계없이 청문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준비가 되고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여러 차례 하면서 좀 국민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뭘 더 알고 싶어서 왜 저러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저렇게 요구하는 거였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아실 수 있는 기회들이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청문회나 이 조사위원회는 한계가 다 있기 때문에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정치적인 그 여건, 의식이 높아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진상규명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청문회 자체에 바라는 것보다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예, 두 번째 청문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모른다는 답변, 기억이 안 나는 답변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답변을 좀 뚫을 수 있게 철저한 좀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청문회는 사실상 준비할 기간이 길지 않았고요. 투입될 수 있는 인원도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 관심과 압박이 지금부터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4배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증인들이 느끼는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커질 것이고 당연하죠. 하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에서도 성과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처장께서는 저는 사실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도 기관 보고하고 끝났어요. 그렇죠. 지금 여당이 정부가 해온 걸로 볼 때 이게 이제 약간 기대를 가지고 이제 진실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 청문회가 되면 어떠냐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청문회가 계속 이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셨다시피 이 청문회, 이 법을 통과시킨 국회도 훨씬 더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하다가 통과시켜버린 정부 안대로 그대로 통과시켜서 사실 내년 6개월이면 조사가 끝나도록 해버린 이 말도 안 되는 특별법 개정도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사실상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확실히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는 절차가 뒤따르지 않으면 중간에 끝났던 국정조사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우리가 그래 예의는 차렸으니 이제 접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론과 가족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압력, 단결된 힘 이런 것들이 증인들을 좀 위축시키고 그런 말씀 인상적인 한 말씀만 좀 더 질문 짧게 드리겠는데요. 길게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신 게 이번 청문회 관련을 해서 뭐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지상파 방송들이 생중계를 안 했다 많이 분개를 하셨죠. 그리고 언론인의 사명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압력을 이겨내야 되고 뭐 쭉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물론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정말 왜 안 했을까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땐 딱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생중계를 하면 안 되니까 안 한 겁니다. 생중계를 해도 되는데 안 한 게 아니고요. 생중계를 하면 안 되니까 안 한 거죠. 그럼 왜 생중계를 하면 안 되느냐? 뭐 다른 것도 비슷하겠습니다만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을 해서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국민들이 알면 안 되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청와대가 됐든 여당이 됐든 뭐 해수부가 됐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핵심적인 이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방향 중에 하나가 확실하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런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속 통제를 하는 거고 그러는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 국민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무서워하는구나라는 거죠. 국민들이 이 사실을 세월호 참사의 내용들을 조금씩 알아나가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큰 치명타로 다가오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따라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요. 국민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많이 아셔야 되고요. 그 안 것들을 자신들의 의견으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건이 되시면 행동으로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청문회를 바라보면서 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가 요새 느끼는 건 가장 무서운 것은 냉소입니다. 냉소. 청문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메시지 페이북에도 고르셨지만 너무 답답해서 기가 막혀서 못 보겠어 꺼버렸어 라고 하시는데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코미디를 하는 겁니다. 보고 기가 막혀서 꺼버리도록. 근데 거기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지켜보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구나 확신을 가지고 더 의견 개진하고 그 여론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 사람들이 막으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막아도 국민의 힘을 이길 수 없거든요. 아무리 막더라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앞장서고 있으니까 끝까지 좀 같이 이 여론을 모으는데 여론을 가장 무서워하잖아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왜 그걸 안 씁니까? 알겠습니다. 절박한 호소로 듣겠습니다. 제가 이 이 토론회가 7시 반에 시작했고요. 6시쯤 세월호 특조위의 박종훈 안전사회 소위원장하고 따로 한
한 5분쯤 인터뷰를 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모시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사실 특조위 분도 한 분 오시는 게 이렇게 모든 게 맞으니까 할 수 없어서 모시지는 못해서 따로 했는데 이번 1차는 돈도 예산도 깎이고 사람도 막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특조위에 함께 겹쳐가지고 너무 눈코 뜰 새 없는 사이에 준비했던 그래서 매우 촉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과드린다. 그거에 견주면 그래도 몇 가지 것을 많이 얻어내 주신 거다. 멤버들께서 그 점 고마워했고 앞으로도 몇 번 더 할 건데 주제를 요번처럼 한정할 건지 좀 더 넓힐 건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 그 다음에 질문, 아까 지금 유 위원장도 이렇게 지치게 만들고 냉소를 유발하는 그런 것을 확 줄이는 기술적인 방안도 자기들도 고민을 그리고 직접 하겠다고 하니까 다음번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딱 2시간 4분 아마 한국 생방송 토론회 역사상 패널들이 집단으로 늦게 지각하셔가지고 반쪽짜리를 시작한 것은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아니 뭐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생생한 말씀들 감사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 드려야 할 텐데요. 지켜보신 이대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숙제와 그다음에 희망을 그래도 찾을 수 있는 희망을 남겼던 세월호 청문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호처럼 사고가 아니라 준전쟁, 전시 상태였던 미국 9.11 사태 후에 열린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백악관의 대테러 조정관 리처드 클럭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9.11 참사 발생 원인을 국민들께 납득시키고 재발 방지책을 고민하는 기회가 될 청문회에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족 그리고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정부는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최선은 다했습니다만 실패했고 실패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해서 모든 사실들이 규명되는 과정에 여러분들의 이해와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 말은 이후에 영화와 책에도 인용되는 등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 규명과 납득은 재발 방지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세월호가 지금 침몰해 있는 곳은 차디찬 진도 앞바다가 아니라 그보다 깊고 차가운 우리 마음속 시면 어디쯤은 아닐까요? 세월호는 400여 승객과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 살아남은 우리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문제 바로 그 자체일 겁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